민주통합당.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주대한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주대한 대표님은 지금 현재 사회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시고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민노당의 창당 주역으로서 사실은 더 유명하신데 요즘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원래 뭐 조중동 같은 보수 매체에서 우리 주대한 선생님을 인터뷰한다는 것은 그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막 조중동 막 이런 데서 막 그 일면을 할애해가면서 우리 주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됐죠? 글쎄요. 네. 그렇게 뭐 크게 좋은 일이 아닌 일로 네. 관심을 받게 되어서 네. 저도 크게 뭐 즐겁진 않습니다만. 네. 예. 여하튼 그 민노당의 창당 주역이신데 지금 현재 그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보시는 마음이 참 착잡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일단 그것이 이제 사실은 뭐 이정희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한 선거 부정이었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을 무슨 친북단체를 몰고 간다. 뭐 이렇게 아니, 지금 뭐, 항변을 하고 있는데. 아니고 네. 골마 터진 거죠. 네네. 네, 골마 터진 거고. 근데 이제 저로서는 정말 그 권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네. 저희들 처음에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나름의 꿈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 노동당을 모델로 하는 노동자 대중정당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 네네. 그런 이제 소박한 꿈에서 네네.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네. 정말 좀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제 예를 들자면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쪽 당에 친북 세력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긴 했었지만 그것을 이제 보수 매체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제 네. 받아치고 네. 또 사실 색깔론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줬었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런 목소리가 다시 잦아들고 뭐 이랬다가 지금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다가 보니까 문제가 좀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공개를 하자는 쪽이 있고 덮어놓고 우리의 치부를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보다는 덮어놓고 이 친구들 철들 때까지 기다리자. 응? 이 친구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NL계, NL계죠. 네. 이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든 달래가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 이 친구들 또 철이 들 거니까 해서 그런 치부를 공개하지 않고 가자. 그건 이제 피해계 쪽의 입장. 그런 어떤 그 입장이 이제 NL계와 피해계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 요즘 하도 신문에 많이 나서 다 아실 텐데 이제 PD계다, 뭐 NL계다 이런 얘기는 이제 NL계란 건 이제 좀 민족주의 성향이고요. PD계는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은 사회주의, 반자본주의 이쪽을 보다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좀 그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도 조금 어려웠던 건 이걸 공개하자는 쪽이었거든요. 이 NL계의 실체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의 치부이긴 하지만 하여튼 공개를 하자 해서 이걸 뭐 해야 빨리 해결이 된다라는 쪽이고 그 전에 왜 심상정 의원님이시라든가 노회찬 의원님 같은 아무래도 경우도 그분들은 이제 좀 공개를 꺼린 분이었죠 사실은. 왜 공개를 꺼렸죠 그때 당시? 아니 그걸 사실은 이게 같은 말하자면 같은 식구인데 같은 식구의 치부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네. 그렇게 뭐 우리한테 덕이 되느냐라는 네. 우리가 조금 괴롭더라도 네. 참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지 않겠나. 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뭐 아까 해주셨지만 뭐 철이 들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 예. 아무래도 공직에 나가고 네. 이제 그런 활동을 뭐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또 지방 의원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달라질 되면 거다. 달라진다. 네네. 실제로 또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올해 국고 보조금을 60억이나 받는 여하튼 명실상부한 공당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 위상이 이전하고 네.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여하튼 그 안에서 NL계와 PD계가 이번에 굉장히 극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사실 밖으로 불거져 나왔고 그 계기가 이제 부정선거가 그 계기가 되면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색깔론을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터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원래도 그게 다 없는 사실을 누가 공개한 적은 없고요. 네. 네, 원래도 다 사실이었습니다. 네, 사실인데 네. 사실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실을 되도록이면 이제 감추려고. 예, 좀 이제 네. 그거야 뭐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 세력이든 어느 집단이든 다 자기 나름의 약점이 있긴 네. 나름이고. 근데 이제 부정부패나 뭐 이런 약점하고 또 좀 달라요,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진보 정당에 NL계가 다수 세력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네네. 그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요. 네네. 다른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80년대, 네. 그러니까 80년대 한 중반부터 네. 90년대 초반까지 네. 10년 동안. 네. 예,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우리가 486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40대, 80년대 학번, 뭐 네. 60년대생 이런 얘기인데. 네. 그때가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가 집권했었을 그게 꼭 때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한 82학번부터 한 91학번, 92학번 네네. 그런 정도 지금 한 40대에 해당되는 네네. 이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말하자면 전대협과 한총련이 이제 그 전성기였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때 학생운동을 말하자면은 주사파가 주도했죠. 장악을 했거든요. 네. 주사파가 장을 했죠. 예. 그리고 그때 그 학생운동이란 게 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예. 굉장한 그 세력과 네. 사회적 영향력과 네. 또 거기에 참여한 학생의 숫자, 네. 뭐 거의 뭐 학생의 대다수가 그 참여를 해줬죠. 예, 예. 호응을 했고. 예, 호응을 했죠. 네. 지지를 했죠. 네, 왜냐하면 또 그때는 또 마침 집권 세력이 전두환과 노태우였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NL이다 하는 이 사람들이 생겨난 것 이거는 역사의 엇보다 네. 만약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네.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되도록 네. 그냥 두었더라면 네.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장악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네.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더 좀 책임이 있다는 전 얘기인데요. 네. 내가 무슨 책임이 있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건 이제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진영 전체로 볼 때는 네. 말하자면 역사적 엇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민주화가 되도록 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말하자면 어거지로 네. 전두환을 앞세워서 군사 네. 독재 정권을 억지로 연장을 했다네. 네, 그렇죠. 예, 그 노태우까지. 억지로 연장을 하면서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학생운동이 네. 이상 비대해졌습니다. 이상 비정상적으로 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네. 그 486 세대라든가 특히 전대회 부장은 뭐 당연히 국회의원이 되는 자리로 이렇게 인식이 됐죠. 예, 그 정도의 영향력, 예, 영향력이 엄청난 막강했죠. 영향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대협이나 한총련이 왜 생겼냐? 네. 그 전에 이미 학생운동이란 게 네. 한국 사회에서 네.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의 태반이
네. 민주운동 세력의 말하자면 힘과 영향력의 절반 이상을 학생운동이 갖고 있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박정희가 죽었을 당시 79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유신 때라 학생운동이 굉장히 억눌려 있었거든요. 왜냐면 무서웠으니까. 워낙에 무서웠으니까. 그러다가 너무나 부도덕한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냥 터져버리면서 뭐 이쪽에 그게 주사파든 뭐든 간에 이쪽에 그 어떤 도덕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냥 일단 그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적 항거가 컸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운동을 이제 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뭐 하나의 어떤 큰 종양이라 뭐 이런 무슨 그런 저 종기나 이런 게 만약 있다면 그런 것을 토양으로 해서 암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사파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대중적인 뿌리를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 상황에서 아니 그리고 뭐 또 그 논리라든지 이런 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몇몇 사람이 동조를 할지는 몰라도 아니 북한에서 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무슨 뭐 사람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한국 사회 대중적인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몸에 이상이 있어야 말하자면 어디 그 뭔가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생겨 있어야 거기에 암이 생기듯이 학생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비대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상 비대한 학생운동을 주사파가 이끌면서 그 안에서 주사파가 말하자면 대중적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토양을 이제 발견한 거죠. 말하자면. 주사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해요. 뭐 그 우리가 뭐 주사파 NL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분들이 다 굉장히 좋은 교육과 소위 말하면 엘리트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쪽에 그 정치적 사상과 철학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시대의 그 분위기, 시대의 흐름 뭐 이런 거로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20대 초반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 사회의 교육 제도의 특징은 사춘기 때 어떤 그 철학적 세계관적인 이런 고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한 4, 5년 말하자면 다른 나라 어떤 선진국 교육 제도에 비하면 3, 4년 내지 4, 5년 늦춰진단 말입니다. 대학 들어가서. 그럼 대학 1, 2학년 때 비로소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학생운동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세계관을 정립한단 말이죠. 사고방식을 이렇게 프레임을 갖추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평생 가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상한 게 원래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 탄생한 정당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NL계와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설명이 그런데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지. 저는 현실적으로 정치와 타협을 한 것은 아닌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젖어 있냐.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기의 그 사고 방식, 사고의 틀에 맞지 않는 정보가 들어와도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그게 끼워 맞추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머리가 더 좋으니까. 더 좋으니까. 그래서 합리화를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새로운 철학적 기반도 만들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잘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철학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손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쏟아져 나왔어. 한 해 수천 명,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다수는 물론 이제 그 사회생활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제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으로 진출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이든 시민단체든 이렇게 쫙
온데 이제 퍼져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 전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의 이거를 자연스레 민주노동당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워낙이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그럼요. 쫙 그냥 지금 그 세대가 나와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온데 퍼져 있거든요. 네. 지역사회 이렇게. 지역사회도.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연히 그 세력이 스며들어 오게 되는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내부에서 지금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색깔론으로 이제 차단이 되고 말았었거든요. 그렇죠. 바깥에서 뭐 공격한들 그건 뭐 네.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죠. 네, 오히려 더 그 내부 논리를 강화시켜주는데 이번엔 이제 내분에 의해서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났는데 소위 말해서 NL계와 PD계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그 세력 분표가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비당권파를 PD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보니까 그 비당권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축은 오히려 이제 그 NL 중에서도 네. 경기동부연합, 강주전남연합을 뺀 네. 말하자면 인천연합, 우산연합.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인천연합과 우산연합은 나름대로 그 뿌리도 있고 세력도 있는 NL계입니다. 말하자면. 아, 울산연합하고 인천연합. 네,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공장들도 많은 NL계 중에서 이제 절반이 이 경기동부연합의 전행을 반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 그 중에서도 절반. 그럼요. 절반이 인천연합과 우산연합은 지금 경기동부연합과 강조전연합이 손잡고 지금 저렇게 마구 막 하는 저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번에 분명히 그 이제 입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지금 문제가 된 당권파는 소위 말해서 전체가 아닌 그 주도권을 잡은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연합 이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좀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세력도 좀 크겠지만은 조금은 특별한 친구들.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당권을 잡게 된 이유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교섭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으니까. 네. 권력 의지가 더 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세력도 더 크고. 세력도 더 크고. 예. 그 지금 그쪽에서 이번에 지역구 당선자만 4사람을 냈는데. 네. 누구죠? 김선동, 오병윤. 네, 오병윤. 네, 또 당선자. 김미희, 이상규 이렇게 4사람 내지 않았습니까? 김미희, 이상규. 네 분을 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비례대표도 뭐 2사람 있었고 그랬다는 건데. 네. 여하튼 우산연합과 이제 이 인천연합도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 중요하게는 민주노총, 국민파 중심의 민주노총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신당 계열, PD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국민창의당 계열까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국참당 계열 쪽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하자면 소수로 몰리고 있는 거죠. 형국이죠. 뭐 일부에서는 뭐 유시민 씨가 너무나 민주당이 싫어서 그 피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여우 무서워서 피하다 호랑이 만났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동감하시나요?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씨가 이번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아, 잘 해결하고 있나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네, 언젠가는. 이건 누군가는. 근데 그동안 내부에서 그동안 이렇게 그 비난의 목소리나 내부 그 자정의 그 소리가 없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워요. 그 조직의 논리인가요? 그 얘기하면 뭐 정말 저는 정말 할 말도 많고 억울한 심정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주 대표님께서 사실은 그 민주통합당으로 창원에 그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주 대표님이 그쪽 세력의 그 친북 또는 종북
성향을 비난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공심위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부족하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글쎄 네. 공천은 제가 뭐 그 경선을 해서 떨어졌고요. 네. 예, 제가 부족해서 역량 부족으로 떨어졌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야권의 분위기는 네. 제가 말하자면 내부 고발자 내지는 저쪽 상대 진영의 이쪽의 어떤 약점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네. 저쪽의 어떤 저쪽에 이용당하는 사람, 뭐 이렇게 좀 비춰져 있었죠. 네. 제가 말하자면 제가 자꾸 이 내부 문제를 이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얘기를. 예, 그러니까 그걸 되도록이면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외부에는 하지 말자. 안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 네. 예? 제가 그걸 깼거든요. 네. 저하고 진중권하고 네. 두 사람이 주로 그 주사파 비판을 해온 셈인데. 네, 두 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처지에 좀 지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당신 뭐 여권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왜 야권에 왔냐는 그런 얘기를. 아니 뭐 말을 그렇게 네. 들었다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도 영향을 좀 미칠 아니 수 뭐 있었겠네요. 공천 심사위원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네. 경선을 할 때 네. 이제 그 지역의 그 어떤 당원들이나 네. 그 민주통합당이나 또는 통합진보당의 말하자면 결국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네. 이제 조금 저에 대해서는 뭐 저 친구는 이미 변절한 친구인데 진중권 씨랑 동급이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저랑 잠깐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통합진보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도 그 주사파 계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예로 이제 이번에 그 비례대표 그 신청 문제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이렇습니다. 주사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또 이제 공격을 받으세요. 아니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게 이제 학생 때 네. 주사파했던 사람들이 뭐 한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죠. 또 생각이 네. 많이 바뀌었겠죠. 네.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그 주사파 운동, 주사파 학생 운동이 한 10년 동안 그렇게 번창했던 네. 그렇게 왕성했던 그 이제 후유증이 네. 이제 그 어떤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그게 이제 이번에 터진 그 통합진보당의 이제 어떤 그 부정선거? 예, 경기동부연합이다 네. 뭐 이런 세력들 그런 세력들은 어쩌면 여전히 뭐 주사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것만은 문제가 아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금 좀 별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야권 전체의 야권 연대의 한 축을 차지하고 네. 일원으로서 동지로서 네. 같은 편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불과 2달 전으로만 돌아가면 네. 그 야권 연대의 거기서 이정희 대표가 얼마나 그 큰 역할을 하고 네. 얼마나 대단히 이렇게 야권 연대를 성사시켰으니까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네. 대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네. 얼마나 사실 우리나라 헌정 이후 처음엔 네. 이루어진 야권 연대거든요. 그때 한명숙 대표와 나란히 네. 이정희 대표가 그 다닐 때를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권 연대에서 경기동부연합이 무슨 너희들은 좀 별난 생각을 가졌으니까 좀 빠져라 이러지 전혀 않았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본다면은 도대체 그렇게 별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야권 연대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받아들여지고 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네, 이거 생각합니다. 그거는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저는 야권 전체에 예. 또는 범야권에 뭐 꼭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 지식인 사회나 언론계나 뭐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 할 거 없이 네. 범야권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분위기가 뭐냐? 네. 그게 친북민족주의라고 제가 이제 그런 건데. 친북민족주의다. 예, 친북 반미. 친북 그거는 가로 안에 반미. 넣고. 네. 예, 민족주의죠. 민족주의라는 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데. 공산주의 이전에 우리가 70년대 아니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네, 이야기가 좀 그런가요? 복잡해지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친북 반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괄호 안에 넣고 네. 그 민족주의라는 게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건데 어쨌든 조금 특별한 경향성을 가진 민족주의라는 네, 거죠. 네. 그것이 말하자면 야권 전체의 분위기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사파도 네. 이제 친북 반미민족주의 한 종류 정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네. 별난 정도. 네. 좀 별나다 그 중에. 예, 그냥. 그 정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사파 문제보다도 더 네. 심각한 것은 더 사실은 큰 문제는 야권 전체. 야권 전체의 친북 반미민족주의다. 제가 친북이라고 그것이 예, 시민사회나 언론계까지도 포함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친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 이게 뭐 무슨 특별히 무슨 뭐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친북이라는 건 그냥 이제 좀 반미 말하자면 네. 미국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그 동정적인 이런 이제 경향성이죠 말하자면 네. 그런 정도인데도 이게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가 학생운동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 흔적이죠. 네. 그 어떤 그때 한 해 수만 명이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사회로.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입니다. 네. 한국 사회 중견 중추란 말입니다. 네, 네. 그 이분들이 아주 사회를 이렇게 옹돼서 가장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네. 가진 어떤 그 사고의 경향, 정서 네. 이런 걸 제가 그러니까 말하는 친북 반미다. 일종의 민족주의다. 그냥 좋게 말하면 민족주의인데 네. 굳이 그걸 민족주의라도 이제 약간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괄호를 제가 쳐서 쳐서 친북 반미 민족주의다. 네.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왜 아까 저랑 잠깐 차 마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통합당에서도 임수경 씨 같은 경우는 전국구를 줬어요. 전국구를 당선권 안에 배치를 했는데 우리 복지사회 소사이어티라든가 몇몇 분들이 다 누구누구죠? 다 안 되고 이번에 그러니까, 문제가 된.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이런 특정인을 네. 얘기를 한다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그래도 복지사회를 네, 주장했었던. 복지국가 담론이 이제 이렇게 야권의 어떤 그 말하자면은 이제 야권에서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네. 또 지금 이제 내놓고는 대표적인 어떤 그 인물들. 아니 그 말하자면 담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국가 비전 네. 말하자면 시대 정신, 시대 네. 과제 뭐 이런 건데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맞다. 네.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은 이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될 네, 때다. 네. 야권의 주장이 맞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그분이 이상희 그러니까 이상희 교수를 비롯해서 교수를 비롯해서? 복지국가 소사이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주장을 일찍부터 해왔고 네네. 참여정부 시절부터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떤 담론이 그렇게 이렇게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네. 큰 공로를 세웠다. 그러면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할 때 또 인물로서도 네. 이제 그런 어떤 정책 콘텐츠를 가진 분들을 몇 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진지하게 이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희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공천 신청을 했던 또 건데 누구 계시죠? 뭐 신필균 선생이나 뭐 신필규 선생님 또 네, 최정식 최정식 선생님, 뭐 신필규 선생님 이번에 공천 신청하셨었나요? 비례대표로 아니 네. 그러니까 그건 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이 그 아니요, 개인의 괜찮습니다. 명예도 네, 있는데 네. 그분들이 뭐 들으시면은 뭐 아까 떨어진 네. 거를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많은 분들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인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복지국가 담론을 주장해요. 주장하고 그 정책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찍부터 그거를 야권의 주된 어떤 말하자면 이걸로 하자고 계속 주장해온 분들이 많이 신청했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재벌 해체를 주장했었던 이런 분들도 오히려 안 됐죠. 유종일 교수도 떨어지고. 네, 유종일 교수도 안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네. 복지국가와 관련된 분들이 아주 극소수 빼고는 이렇게 다 떨어지고 하는 걸 보고서. 네. 이게 뭐냐, 응? 네. 뭘 하자는 거냐. 네. 응? 결국 그 문제는 뭐냐, 486 응? 네. 들의 어떤 친북 민족주의 정서를 예서 본다면 네. 자기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네. 아니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여하튼 지금 이제 진보당 이렇게 터지니까 사실은 이번에 프랑스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선 아주 역사적 사건이 일지 않았었습니까? 올해 이제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권력이 바뀌거든요. 대선이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 4.1 총선을 보면 야권 연대가 받은 표의 총합이 새누리당이 받은 표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선이었으면 우리도 정권 바뀔 수 있었었죠. 굉장히 좋은 호기였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록 이번 총선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의석수를 적게 가졌지만 이번 대선에서 해볼만 했거든요. 해볼만 했다가 지금 이러한 일종의 사단이 났는데 아직은 날 수 없죠. 예, 아직 선거를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과 민주당이 같이 힘을 합하거나 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하면 네.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숙제를 해결하고 네. 차제 털 건 털고 큰 약점을 이렇게 해소하게 되면 네. 야권에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약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진보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도 지금 그분들이 권력 리더층에 지금 들어가 중견입니다. 중견.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에도 또 몇 분 출마하셨다 전대엽 한총련 출신들이? 세대가 이제 486 정치인들 네. 내지는 꼭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네. 이제 활동가들이 거기에 이제 세대가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문제는 이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죠. 네. 하나 세대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제 명백히 어떤 주사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민족주의 경향인데요. 민족주의 정서인데 이 민족주의는 원래 진보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보면 지금 민족주의는 극우파들의 그렇습니다. 파시하고도 연결이 싶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나 네. 또는 종속국이나 네. 어떤 약소국일 시절에는 네. 이제 민족주의가 이게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네. 예? 아니 지금 경제 규모나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인류 선진국이 됐는데 말하자면 철지는 아주 시대에 맞지 않는 이제 네. 정서를 이미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을 네, 그런 정서를 이제 깔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참다운 진보가 민족주의랑 결별을 하고 새로운 정치적 아젠다를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민족주의 유전자를 뺀 진보. 민족주의 유전자를 뺀 진보. 네, 또는 선진국형 진보. 네, 선진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진국형 진보가 아니라 선진국형 진보.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는 진보.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이번 기회에 진화를 할 수 있다면 정권 교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대학을 다녔던 사람 치고 막스 책을 뭐 한두 페이지라도 안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하튼 사회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아니 공산주의의 그 이론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평가가 다 났고, 그 후에 이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그 대안적 그 정치적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사회자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뭐랄까 레드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주대한 대표님이라든가를 위시한 몇몇 정치 지금 세력이 주장하는 게 사회민주의거든요. 네. 사회민주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것도 이제 또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조금 생각을 아직 못 바꾸고 있는 건데요. 네.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선진국의 사회주의거든요. 네, 선진국의 사회주의. 예, 네. 사회민주주의란 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이미 이루어진 나라의 사회주의죠. 네, 민주주의 다음에 나올 예, 수 있는. 예, 민주주의는 공통적인 큰 기초로 하고, 네. 예, 민주주의를 하는데 평등을 좀 더 중시하는 사람들과 자유를, 개인의 자유 책임 뭐 이런 걸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의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보수 쪽이 개인의 자유를 네. 더 중시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진보 쪽은 평등이라는 네. 가치에 더 네. 이제 방점을 두고 네. 어떤 정치 철학의 차이가 그렇죠. 생기기 시작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다 민주주의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에서는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또 어떤 그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식민지 상태에 있다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사회민주주의는 아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꿈도 꿀 수 없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다 이루어진 네, 선진국에서만이 비로소 네. 꿈꿀 수 있는 것이 사회민주주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하튼 뭐 새누리당을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정당이 정말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지금 그 올인하고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고, 또한 반대로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과 진보당이 정말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종유 교수 같은 경우도 뭐 이리저리 내돌리다가 결국 출마도 못하고 망신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지금 이제 우리 주대한 대표님이 지금 이끄시는 단체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소사이어티예요. 그래서 복지소사이어티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진입을 시도했지만 다 현실 정치의 벽에 앞에서 다 좌절했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그 복지소사이어티에서 낸 책들을 좀 봤어요. 의외로 또 그게 좀 오히려 차라리 박근혜 복지하고 뭐 아주 비슷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도대체 각 정당의 정체성이 뭐가 되는 건지 참 의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변절자라는 그 어떻게? 예, 아니 그 박근혜 위원장, 네.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친박계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완료 권력 투쟁을 잘해서 뭐 당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잘 하겠지만은,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2008년 이후에 이 변화,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세계 자본주의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지난 30년 동안에 이렇게 흘러오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네. 그런 어떤 방향에서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이런 방향에서 크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전환의 흐름을 잘 타고 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네. 정말 이제 좀 모양을 갖추어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복지국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받아들이려고 네. 해서 자본주의 4.0 담론 네.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네.
심지어는 뭐 제가 유승민 의원이나 이혜원 의원 이런 분들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케인즈주의도 뭐 좋은 거 아니냐. 케인즈주의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이제 성숙하고 있다는 좀 건가요? 어떤 그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가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그 가치 지켜야 될 어떤 가치를 만약 이렇게 하면 유연하면서도 네. 어떤 우리가 흔히 온정적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네. 그런 어떤 그 한국 보수주의가 이 쉐이프 업을 지금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뭐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변화 보고 있고요. 근데 진보 동네가 조금 그 진화의 속도가 늦다. 근데 우리 주대한 대표님이 박근혜 대표나 이런 분들을 칭찬하니까 좀 의외이긴 한데 이제 이쪽은 여하튼 뭐 자본주의 눈물을 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진보가 이렇게 지금 변화를 못하고 과거의 도구마에 이렇게 진보가 갇혀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로 그 점인데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486 또는 나는 40 지금 한총련 전대협 세대의 말하자면 민족주의 때문이다. 네. 이론적 도구마. 아니 이론도 아닙니다. 정서입니다. 정서. 이론이라면 논쟁을 해서 깰 수가 있는데 정서는 깰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정서는 안개처럼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도 느끼지도 못해.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래요. 차라리 새누리당처럼 여기도 비대위 구성해서 완전히 다시 다 깨부수고 다시 하자. 그거 될까요?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잘 하실 텐데 이 야권의 어떤 말하자면 보수가 그렇게 진화를 하는 것만큼 진보가 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좀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기 이전의 그런 사고 방식과 정서가 아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민족주의 DNA를 뺀 진보. 자본주의 4.0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진보정당을 선진국에 맞는 진보. 진보정당.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사회민주주의를 제가 무슨 뭐 이론적으로 뭘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선진국에 가서 이번에 프랑스 사회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당신 사회민주주의자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사회민주주의자라서 찍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국민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나 정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그런 어떤 프랑스 사회당과 같은 그런 진보 정당 또는 아니면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사고방식 유연성과 성숙성 그런 것이 이제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될 수 있다. 지금 될 수 있고 그게 되면 정권교체 당연히 될 거고 정권교체가 당연히 될 겁니다. 제가 그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라 돼서 정리를 좀 하자면 오죽 답답하시면 주대한 대표님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표를 칭찬을 할 정도로 좀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 사실 복지라는 담론도 이미 다 많이 뺏겨버린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이런 상황에서 원래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지금 이 계기가 정말 성숙된 진보로 가기 위한 산통이고 여하튼 건강한 진보 못지않게 건강한 보수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이것이 발전하는 국가의 미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대한 대표님께서 진보에 대한 아픈 채찍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산업화, 민주화 뭐 등등 참 기적을 이루어온 나라인데 이제 통일을 앞두고 또 복지국가 건설하고 통일하고 또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멋지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문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성찰과 반성 뭐 이런 걸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네. 일인데요. 네. 특히 저는 이 40대, 지금 네. 40대에 대해서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좀 40대가 학생 때 가졌던 생각이나 그런 수수한 좀, 생각. 예, 좀 그런 으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성찰해서 성찰하고. 선진국 국민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 변하시고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12월 대선이 앞으로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6, 7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정도 남았죠. 네. 그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지금 터진 게 그럼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게 아직 이제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조금 뭔가 이 종기를 터뜨리고 막 하는 게 이렇게 이거 자꾸 미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네. 그냥 조금 뭐라도 참고 견디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그냥 터뜨려서 네. 다 이걸, 제거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좀 우리 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체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라는 이런 어떤 그 DNA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보고, 그걸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회민주주의가 어떤 그 말하자면 새로운 대안이 되겠죠. 그럼 사회민주주의라는 물을 좀 많이 마시면 체질 개선이 된다. 네. 제 이야기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이번에 이렇게 사회민주주의를 한 컵씩 마시고 민주당이 대표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구축되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을 것 같아요. 어떤 대표가 선출이 됐는가. 여하튼 오늘 그 주대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내부 고발 비슷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진보가 이제 받아들이고 새롭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참 좋은 여건이었었는데 악재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오늘 어려운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주셔서 또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